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잭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복잡한 범죄. 2016년 늦여름 스프링 크릭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시민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사한 비극이 일어나야 할까요? 지역 주민들은 공원에 불안감을 주는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리를 지어 모였고 다른 이들은 혼자 배회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모습은 위험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 행정부가 마침내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범죄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여성 주자들, 특히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4%가 외출할 때 언어적 희롱이나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카리나 베트라노의 이야기는 끔찍하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운명적인 사건이 있던 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낮에 발생했습니다. 둘째, 그녀의 죽음에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건의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선고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8월 2일 화요일, 카리나는 퇴근 후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트라노 양이 이사한 이후 모두가 각자의 일로 바빴기 때문에 가족 모임은 드물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 여성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딸을 데리러 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리나가 집에 가려고 할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함께 조깅하러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몇 마일을 달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날씨 변화 때문일지도 몰라. 라고 베트라노 씨는 설명했습니다. 택시를 불러줄까? 날씨는 아름다웠고 더위는 가셨으며 공기 중에는 신선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카리나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가오는 마라톤을 위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깅은 분명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부모님이 막내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 그녀는 조깅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스프링 크릭 공원이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아늑하고 평온한 곳, 도시의 기반 시설 속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일부만 산책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덤불과 늪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토론토시는 딸에게 낯선 길과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길로만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행히도 카리나는 고독을 찾아 그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풀이 무성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리나의 생각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뒤통수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이 경솔한 결정은 젊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베테랑의 집에는 무서운 불확실성이 들어섰습니다. 막내딸과 작별 인사를 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거나 적어도 미친 듯이 그녀에게 연락하려는 부모님의 전화에 응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꼭 가지고 있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웃인 뉴욕시 경찰서장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위 관리는 필립이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카리나 베테랑은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원 지역과 주변 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젊은 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된 경찰견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실종 후 첫 24시간이 결정적이고 가장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은 밤이 되기 전에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라노 씨는 자원봉사자 그룹과 함께 직접 딸을 찾았습니다. 그는 공원을 구석구석 뒤지고 길을 샅샅이 살피고 키 큰 풀밭을 헤치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 남자는 풀밭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그는 그것이 카리나의 전화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 걸지도 몰라. 필립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덤불을 헤치고 경찰관들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풀밭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부드러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옷이 벗겨진 여성의 시신이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필립은 그것을 뒤집었고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서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리나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그녀가 목숨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베트라노 씨는 압도당했습니다. 비명과 고함을 듣고 경찰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필립을 딸의 시신에서 끌어내며 이제 이곳이 범죄 현장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것은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관들은 고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트라노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딸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뇌했습니다. 과거의 모습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1986년 7월 12일 퀸즈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필립은 어릴 때부터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예의 발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학교 첫날에 데려다 주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학업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한 교육 덕분에 그녀는 고등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언어병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돕는 것을 꿈꿨고 자폐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의 딸은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녀는 여행과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 특히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열정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그녀의 구원자들을 얼마나 질투심으로 대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가 결국 자신과 캐시처럼 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에게 멋진 손주들을 안겨주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입구에서 베트라노 씨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강해져야 해. 정신 차려야 해. 그 남자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내가 문턱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캐시는 울면서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곧 카리나의 친척과 친구들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젊은 여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는 것은 어려웠고 그 폭력적인 성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토론토 양은 잔인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사관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죽어서도 그녀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젊고 건강했던 그녀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이 발견되었고 운동복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고리 등이 아마도 돌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여성의 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폭력이라는 범죄의 사적인 성격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은 경찰의 초기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흙과 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공격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던 시도였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입을 검사했고 이가 부러지고 일부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목도 수많은 긁힌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움켜쥐며 공격자가 그녀를 놓아주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카리나는 죽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카리나 베테랑의 막내딸, 카리나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2013년 그녀는 친구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페트로스 거르기아디스가 그녀가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든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역설. 그녀의 블로그에서 그 소녀는 종종 사랑과 삶의 끝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비극 직후 매사추세츠 주 프린스턴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깅하는 사람의 시신이 키 큰 풀밭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외딴 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비슷한 운명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건들은 동일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쇄 범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학자들이 사건을 맡았고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을 비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운 좋게도 두 희생자 모두에게서 신원 미상의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기대와는 달리 분석 결과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샘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손톱 및 등 그리고 카리나 베테랑의 전화기에서 채취한 DNA 물질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DNA는 소량 발견되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DNA는 수사에서 유일한 단서였고 범인을 식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경찰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희생자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DNA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위한 시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카리나의 장례식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여성의 모든 친척들도 DNA 검사를 받았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카리나의 친척과 친구들을 면담하여 베라노 부인에게 적이나 아기를 품은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새로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 행위는 비열한 동기에서 저질러졌습니다. 누군가 외딴 곳에서 아름다운 카리나를 만나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비열한 동기에 굴복하여 수사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안하며 대중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형사들은 약 250개의 단서를 탐색하고 600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17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범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나 적어도 잡힌 적이 없는 것 같았고 이는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한 공익요원이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접근했습니다. 미스피츠 나노가 사망할 당시 그는 공원의 제한구역에 있었고 덤불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그 후 북쪽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뉴욕 경찰국은 2016년 12월에 용의자의 몽타주를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몽타주에 묘사된 사람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행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불행히도 용의자의 몽타주 공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수사는 또 다른 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연방수사국 FBI이 카리나 베라노의 사망사건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해자의 심리적 프로필을 개발했습니다. FBI 전문가에 따르면 그 개인은 그 지역,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공원에 매우 익숙했으며 이는 가해자가 근처에 살았거나 계속 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를 두려워한 그는 이제 그 지역을 피했습니다. 그가 조용하고 부분적으로 무성한 영토가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에 이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은 지역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샤넬 루이스의 삶은 다른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개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프링크릭 공원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브루클린의 저소득 주택 단지 중 한 곳에 살았습니다. 실업자인 샤넬은 어머니, 3명의 누나,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를 구별하는 유일한 세부사항은 그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가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 동급생들은 샤넬을 조용한 외톨이로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소녀들까지도 그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루이스가 때때로 방역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종 옷차림과 외모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샤넬은 항상 후드티를 입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씩 웃으며 자리를 떠서 아프리카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급생인 17세의 다니엘 누네쩌는 샤넬을 성적이 좋은 똑똑한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저에게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기를 좋아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잔인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 젊은이는 중학교 시절에 모든 소녀들을 베고 싶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샤넬이 전학 간 학교의 교장인 에드워드 다나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위협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 그는 징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종종 괴롭힘을 경험한 상처받은 10대였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고 공영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공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경찰과 몇 차례 사소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크릭에서 2번의 위반,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것으로 1번입니다. 2016년 5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 상인이 루이스가 쇠지렛대를 들고 자신의 가게에서 어슬렁거린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샤넬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전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경찰에 의해 보관되었고 나중에 카리나 베로니카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수사에 참여했던 존 루소 형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배회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존은 심지어 그를 따라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의 행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천천히 걸었고 공원 근처의 집들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는데 마치 잠재적인 강도를 위해 정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다음날 가게 주인의 신고에 따라 동료들에게 전화로 연락했을 때 그를 놓쳤습니다. 묘사와 일치하는 10대가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사 2개월 만에 존 루소는 이 방랑자를 떠올리며 그가 관련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소 형사가 그 젊은 남자의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수사관들은 샤넬 루이스에게 집중했습니다. 샤넬의 특이점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지인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그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고 그가 소녀들을 해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는 정보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우려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루이스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카리나가 사망했을 당시 샤넬은 집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과 다툰 후 그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눈에 띄는 멍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루이스는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공원에서 도망치는 남자에 대한 목격자의 묘사와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3일 전직 교장인 루이스의 아버지는 심각한 상처, 대부분 배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는 손도 다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샤넬 루이스와 토론토의 코린과 관련된 사건들 사이에 유사점을 지적하며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2017년 2월 4일, 샤넬은 경찰서로 불려가 자발적으로 분석을 위해 DNA를 제공했습니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형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2월 5일 아침에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이스는 2016년 8월 2일 오후 5시경에 실제로 공원에 있었지만 덤불 속이 아니라 흙길을 걷고 있었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조깅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자백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샤넬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혼란을 나타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일이 그렇게 됐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마침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반쪽짜리 자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재판 중에 배심원들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샤넬이 자세히 설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족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혼자였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저를 지나쳤을 때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땅에 넘어뜨리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얼굴을 약 5번 때렸어요. 제 주먹에 그녀의 이가 몇 개 부러져서 제 손이 다쳤어요. 라고 샤넬은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싸움이 약 5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양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긁고 물었습니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루이스는 그녀를 길에서 키 큰 풀밭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저항했습니다. 샤넬은 그 후 그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녀를 강제로 목졸랐습니다. 그가 희생자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묻자 그는
이전에는 그녀를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행위의 동기는 더욱 예상치 못하고 기이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 갱단원이 몇 시간 동안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이 샤넬의 증오와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불행한 여성에게 풀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행위의 이유입니다. DNA 비교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수사관들의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희생자의 몸과 전화기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은 샤넬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사건이 해결되어 재판에 회부될 준비가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샤넬이 공원을 자주 방문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카리나를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후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때렸고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샤넬 루이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에 대한 그의 이전 진술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범죄 연루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루이스를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2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형량에 직면했습니다. 루이스의 유죄에 대한 논쟁은 법정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루이스의 변호인단은 그의 체포 과정에서 주장된 법적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논란을 부추겼고 다양한 언론 매체와 함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수사가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와 DNA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아버지를 포함하여 범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생물학자 린다 로사노는 DNA가 루이스 이외의 다른 사람의 것일 확률이 6조분의 1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루이스의 전화 기록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가톨릭에서의 두 번째 기회와 용서에 대한 그의 인터넷 검색이 드러났고 이는 샤넬이 어떤 죄를 속죄하기를 희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이스의 자백 영상이 공개되자 그의 변호사들이 그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 강요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하며 녹음이 루이스가 압박을 받은 후에야 시작되었고 그의 집 수색이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카리나 베테랑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처음에는 엉망이었고 체포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커지면서 루이스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암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단의 강력한 주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은 결정적인 평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판사는 무효 심리를 선언했고 재심은 처음에 2019년 1월 22일로 예정되었으나 나중에 2019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5시간의 숙고 끝에 샤넬 루이스는 결국 카리나 베테랑의 죽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년 7월 23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는 배심원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배심원 압력과 음모를 시사했으며 일부는 재판을 린치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사건이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카리나 베테랑의 죽음은 여성들에게 조심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의는 실현되었을까요? 젊은 여성의 삶은 짧게 끝났고 샤넬 루이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진실이 실제로 밝혀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가해자는 자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잭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